우리는 대서양을 마주하고 자란 강인한 사람들이었다. 남녀노소 수천 명이 해안가에 찰싹 들러붙어 어떻게든 비바람을 피하며 버텼다. 우리 마을은 그저 마을이 아니라 논리이자 운명이었다. 이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있다는 걸 알았고, 텔레비전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마을과 비교하면 밋밋하게 느껴졌다. 저녁마다 기어나는 트롤선 위를 맴도는 갈매기떼와 주황색으로 이글거리며 바닷속으로 잠기는 태양이 둥근 지구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게 했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사랑하고 음미했지만 이걸 두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았다. 말을 하면 계속 대서양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기에 결국 말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다. 우리 마을의 환경이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엽서 속 풍경은 아니었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바다라는 존재에서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심취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예감이 들더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더니골마는 탁하고 뭐든 쉽게 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대응책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우리의 큰 꿈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장만하고 앞마당에서 돌을 솎아내 제대로 된 잔디밭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집에서는 저녁을 먹고 나면 온실이나 증축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었고 일거리라면 우리 마을에 많았다.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거나 잡은 고기를 트럭에 싣고 전국 각지와 그 너머로 배달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일했다. 다들 장성한 아이들에게 집 근처에 땅 몇 댁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길 바랐지만 집터는 우리가 물려주는 유산 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강인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은 더니골만이라는 산업화된 마을의 실체를 아이들이 서서히 발견해 나가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는 대가족을 좋아했지만 그중 한두 명은 유약하게 자랄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그 아이들은 훗날 황량하고 외딴 풍경에 낙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꼭 여기서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남다른 곳인지 설명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아이들처럼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가 최선의 삶을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우리 목표를 완수한들 실질적인 만족감은 전혀 없는 데다 힘든 일을 하느라 죽도록 고생만 할지 몰랐다. 우리도 속으로는 아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의 방편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 이런 심리 상태를 감안하면 아이가 등장했을 때 벌어진 호들갑, 그 엄청난 야단법석을 다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하나같이 가능성을 상징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도 없고 과거도 없는 미래 그 자체였다. 그런 아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자 깊은 갈망이 눈을 떴다. 그 아이는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겨 느닷없이 알 수 없는 경로로 등장했다. 남자는 아이 전달자라는 역할로만 존재할 뿐 본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그의 이름은 모시 쇼블린이었고 우리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로 푸드카 주차장이 마른 목골 담벼락 위에 앉아 있었고 아무에게도 성가시게 굴지 않는 성격이었다.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집에서 해안길을 따라 걸어온 그의 품에 오늘은 웬일로 아이가 안겨 있었다. 이 금요일 아침은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우중충하고 잔뜩 찌푸렸다. 생선과 축축한 그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부둣가는 덜커덩거리는 지게차 소리로 어수선했고 수백 마리는 되는 갈매기 떼가 집과 상점 지붕에서 깍깍댔다. 아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낡은 수건과 털 스웨터 안에서 낑낑대며 꼼지락거렸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합당한 처사였겠지만 모시는 병원과 파출소를 그냥 지나쳤다. 가게에서 나온 여자들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 아이 이리 줘요. 모시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몸을 숙여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자 여자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이내 모시를 따르는 사람이 늘었다. 등교하던 아이들, 일을 하지 않는 남자들 그리고 신문을 사러 나온 존 코터였다. 전과 다르게 점잖고 기품 있는 모습에 다들 모시에게 감명을 받았다. 그가 성당을 향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무렵에는 12명이 그의 뒤를 따랐고 다들 그가 신부님에게 아이를 데려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성당도 그대로 지나쳤다. 모시는 얼스터 은행 더니골 지점에 다다라서야 걸음을 멈췄다. 높은 창문, 주변을 감싼 철책, 큼지막한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그 건물은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 특별한 권위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모시는 계단을 올라가더니 몸을 돌려 사람들을 마주보고 말했다. 아이가 파도에 실려왔어요. 통 안에 뉘어있더군요.
우리는 그에게서 제대로 된 설명을 유도하려고 했다. 걔가 네 집 아이인가? 저스틴 오도넬이 물었다. 바다의 선물입니다. 모시는 말했다. 우리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에서는 기적을 믿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다.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자갈 해변으로 가보세요. 모시는 말했다. 자갈 해변은 마을 외곽을 지나 세인트 캐서린 우물과 배의 무덤 근처에 있었다. 트레일러 길이 정도밖에 안 되고 회색 조약돌과 해초와 쓰레기로 덮인 해안가의 움푹 파인 지점이었다. 여기서 쓰레기라 하면 너덜너덜한 밧줄 뭉치, 이 스티로폼 조각,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주황색의 둥그런 부표를 말했다. 더니골만의 조류는 나름의 패턴이 있어서 밀물이 들면 여기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바로 옆 포구에서는 정반대로 하루에 2번씩 돌이 깨끗하게 씻겼다. 표류하던 잡동사니가 이 자갈 해변으로 쓸려오기에 모시는 거길 지나갈 때 20m 앞에서 낮은 파도에 일렁이는 반쪽짜리 통이 보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통은 파란색이었고 소금에 절인 생선을 나를 때 쓰는 것처럼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세로로 반이 잘린 그 통이 물 위에 떠있는 형태를 보고 모시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상하게 별로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는 그랬을 거라는 깨달음에 고개를 저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거예요. 모시는 오솔길에서 벗어나 밀물이 남긴 흔적 쪽으로 걸어갔다. 잠겨있는 깊이와 안정적인 상태로 보아 통 안에 바닥짐이 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도가 발치를 때리는 가운데 그는 통을 지켜보았다. 통이 거기까지 떠밀려 오려면 30분은 촉히 걸릴 테지만 모시는 그날 별 계획이 없었다. 주차장 담벼락에 앉아있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통 안에서 어떤 움직임과 함께 은색으로 뭔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자 모시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통 안에는 단열을 위해 깔아둔 듯한 포일이 있었고 바닥짐은 알고 보니 담요를 접어덮은 조그만 콘크리트 조각이었다. 그 위에 얼굴이 발그스레한 젖먹이가 담요로 몸을 꽁꽁 싸매고서 누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놀라서 멍하니 쳐다봤겠지만 모시는 뭐든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평가된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아 올렸다. 통이 아직 거기 있어요. 내 말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해봐요. 모시가 은행 앞 계단에서 말했다. 나중에 아이를 본 의사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충분히 건강하며 생후 며칠밖에 안 됐다고 했다. 관할 간호사는 차후 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자기가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기를 맞게 돼서 기뻤다. 온 마을 사람이 아기로 이야기꽃을 피웠고 이 일은 더니 데모크래트의 전면 기사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컸다. 아기가 파도에 실려왔다니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매료됐다. 우리 중 몇 명은 쑥스러워하면서 관할 간호사의 집 앞으로 다가가 창문을 바라보며 민망함을 달랬고 똑같이 와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가워했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한 번에 4명씩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그 집은 상갓집을 방불케 했다. 온 사방의 길가에 차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소곤대며 드나들었으니 우리는 선물을 들고 갔다. 솜 인형, 딸랑이, 그날 오후에 미친듯이 뜬 털모자였다. 우리는 4명씩 안으로 안내돼 소파 앞에 섰다. 간호사의 10대 딸 중 한 명이 하얀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든 아기를 안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젖병도 잘 빨고 전혀 손 갈 일이 없어요. 예뻐 죽겠어요. 관할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는 머리가 새까맸지만 우리 마을의 요정이나 정령의 아이에 얽힌 전설은 없었다. 그런 건 골웨이에 가야 들을 수 있었다. 그 아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신비로움에 마음이 들떴고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간호사와 딸들은 밤새 아기 곁을 지켰다. 옆집 여자가 촛불을 켜서 창가에 두자 이내 마을 절반이 따라했다. 거리마다 창턱에서 불빛 한 점이 흔들렸다. 일요일이 되자 한동안 성당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돌아와 만석을 이루었다. 어부들과 백수들, 그리고 평소에는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들이 노인들과 여자들, 독실한 신자들과 함께 신도석에서 무릎을 꿇었다. 만약 아기가 병원 주차장이나 다른 평범한 곳에 버려졌다면 신부는 분명 10대 임신을 운운하고 텔레비전과 롤링스톤스를 비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주 일요일에 신부는 다 같이 묵상하자며 바구니를 타고 떠내려온 모세를 언급했다. 휴이 데블린이 자기 아내를 돌아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러게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다고 했지? 관할 간호사는 직장이 있고 딸들은 학교에 가야 했기에 그녀는 아기를 이 집, 저 집에 하룻밤씩 맡기기 시작했다.
어부 엠브로즈 보너가 소문을 듣고 당장 간호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 서서 그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아기 침대를 졸업했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았어요. 그거랑 다른 용품도요. 엠브로즈는 당장이라도 아기를 데려갈 기세였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차 뒷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카시트도 있어요. 엄청 편해요. 간호사는 아기를 달라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가 1973년이었다. 크리스틴도 동의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제 아내는 아기를 아주 잘 봐요. 엠브로즈가 대답했다. 간호사는 망설였다. 당신은 어떤데요? 엠브로즈는 허리를 더 꿋꿋이 세웠다. 내가 더 잘 봐요. 겸손을 가장한 허세였다. 우리 중 많은 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곤 했지만 엠브로즈는 유난히 심했다. 오늘 밤만이에요. 내일은 맥길레이 시내가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처치레인에 사는 맥길레이 시내요. 크로크나 대로에 사는 맥길레이 시내는 아직이지만 조만간 신청할 거라고 봐요. 관할 간호사가 말했다. 엠브로즈가 집에 들어가 보니 크리스틴은 이제 2살 된 아들 데클란과 자기 언니 필리스와 함께 부엌에 있었다. 필리스는 오솔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집에 살았고 매일 동생 집을 찾아왔다. 필리스는 평소처럼 무릎 위에 재떨이를 올려놓고 뒷문 근처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보너의 단층 집은 작았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이어져 오로지 바닥이 장판이냐 카펫 타일이냐로 구분됐다. 크리스틴은 늘 그러듯 세탁기 옆 안락 의자에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도 의자 때문에 할머니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이들 자매는 실크컨 레드를 피웠고 그 탓에 손가락이 누랬다. 엠브로즈는 벤슨앤드 헤지스파였다. 데클라는 아기방에 있다가 엠브로즈가 여기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데요. 하고 외치자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 아버지 품에 안긴 손님을 본 순간 데클라는 표정이 변했다. 씹고 있던 플라스틱 뭉치를 떨어뜨리고 아기 울타리 창살을 붙잡고 일어나 빤히 쳐다보았다. 왜? 데클란이 물었다. 그 단어가 필요하게 될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아이가 몇 달 전에 맨 처음으로 한 말이 외웠다. 필리스는 그걸 다르게 표현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크리스틴은 남편을 쳐다보며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길 기다렸다. 엠브로즈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명랑하게 식탁 앞에 앉아 밖을 보는 방향으로 아기를 돌려서 자기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곧 추세운 자세가 되자 아기가 눈을 떴다. 눈이 건포도 같았고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방에 있는 꼬맹이 필리스 라이언스 마지막으로 결혼 전 성이 라이언스였던 크리스틴 보너 쪽을 차례대로 응시했다. 누구에게도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언제 돌려줄 거예요? 필리스가 엠브로즈에게 물었다. 데클라는 끙끙댔다. 왜? 아이가 다시 말했다. 아이의 또렷한 발음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들 아기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애가 참 훌륭한 표본이지 않아요? 이 머리칼 좀 봐요. 엠브로즈가 모두에게 말했다. 아빠가 스페인 사람인가 보네. 작년에 스페인 배가 한 척 왔었잖아요. 필리스가 말했다. 쉿. 엠브로즈가 말했다. 난 아이 엄마가 생각나. 지금 어딘가에 혼자 있겠지. 아프고 겁에 질린 채로. 크리스틴이 말했다. 어라, 애가 바닷가로 떠내려온 거 아니었어? 엠브로즈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바보처럼 그 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필리스가 말했다. 이 무렵 우리 중 일부는 아기라는 주문과 아기의 신비로운 등장에서 깨어나 이성을 되찾고 있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바닷가로 떠내려왔다는 것보다 아기의 등장을 단순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 터였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무도 대놓고 이성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지만 필리스는 첫날부터 대놓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고민을 덜었다. 기저귀는 누가 갈 거예요? 기저귀 정도야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갈아야겠다 싶으면. 엠브로즈가 말했다.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 필리스가 자기 동생에게 말했다. 필리스는 크리스틴보다 4살 많았고 항상 이래라 저래라 했다. 크리스틴이 남편감을 찾자 바뀐 상황에 맞춰 남편감에게도 명령을 내렸다. 높은 의자라는 그녀의 지정석도 분위기를 지배하는 데 한몫했다. 높아서라기보다 불편한 데다 뒷문 근처에 있어서 거기 앉아있으면 금방 나가려는 사람처럼 보여 집주인들이 계속 불안해했다. 누가 나가려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겠는가? 필리스는 끊임없이 떠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김으로써 종종 자기 뜻을 관철하고는 1시간이 다 되도록 그대로 앉아있곤 했다.
오늘도 이 아기를 두고 오후 내내 문구적거릴 게 뻔했다. 크리스틴이 담배를 빨며 물었다. 걔 이름이 뭐야? 이름은 무슨 이름이야? 얘는 이름 필요 없어. 필리스가 말했다. 애들은 누구나 이름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어줘야겠어요. 앰브로즈가 말했다. 무슨 권리로요? 필리스가 물었다. 데클란이 동의한다는 듯이 다시 끙하는 소리를 내자 아버지의 관심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이름을 뭘로 지어주면 좋을까? 앰브로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명랑한 말투로 아들에게 물었다. 데클란은 자기가 잘못 이용당하고 있음을 어찌어찌 알아차리고 아기 울타리 창살을 치며 말했다. 왜? 뭐라고? 마틴? 앰브로즈는 말하며 자기를 마주 보도록 아기의 방향을 돌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쭉 뻗어 아기를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아니야, 마틴은 아니야. 얘는 말랑말랑한 구석이 있거든. 왜? 말하는 데클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브랜던? 브랜던이라고? 앰브로즈가 말하며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만면에 황홀한 미소가 번지며 주름살이 펴져 5살은 더 젊어 보였다. 앰브로즈는 전부터 브랜던이라는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했다. 브랜던, 바다에서 온 소년. 크리스틴은 미소를 지었다. 즐거워하는 앰브로즈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녀는 전부터 그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필리스는 그를 냉랭하게 뜯어보았다. 대체 어떤 남자가 부모 없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단 말인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데클란도 아기 울타리 안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데클란은 말을 거의 할 줄 모르는 나이라 원초적인 본능이 예리하게 살아있었기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필리스보다 앞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 이 아기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이 집에 눌러앉을 것이다. 데클란이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이쯤에서 과거로 시계바늘을 조금 돌려보자. 앰브로즈가 어쩌다 우리 마을에서 살게 됐고 어떻게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앰브로즈는 더니골주 해안에서 멀지 않은 에런모어라는 섬에서 나고 자랐다. 그 섬은 우리 마을에서 해안을 따라 불과 80km 거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앰브로즈를 외지인 취급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뼛속까지 어부였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다. 조용하던 아이가 섬의 돌투성이 포구에서 후리끄물로 고등어를 잡기 시작하면서 변했다. 고등어 잡이는 공동체 작업이었고 어린 앰브로즈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을 조직하고 나중에는 어른들까지도 지휘하는 데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됐다. 11~12살밖에 안 됐을 때부터 모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섬사람 몇몇에게 물속으로 돌을 던져 물고기를 그물 쪽으로 몰게 시키고 서너 가족을 배치해 그물을 다루게 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으로 끌어올렸고 그러면 다들 달려들어 펄떡이는 물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세게 내려친 뒤 상자에 던졌다. 앰브로즈는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는 데서 오는 원초적인 만족감과 그에 따르는 자부심이 좋았다. 에런모어에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나면 오늘 활약이 대단했다며? 아니면 일 잘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다들 그를 가리켜 타고난 어부라고 말했다. 10대 시절에는 앰브로즈, 남동생, 사촌 둘이 4인조를 결성해 6m급 배에서 그물을 던졌다. 그들은 악착같이 일했고 우박이나 칠흑 같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섬에서 가장 잘나가는 선단이었고 잡은 고기를 파는 본토에서도 유명했다. 다른 선단은 외장 모터나 개조한 승합차 엔진을 배에 장착하기 시작했지만 앰브로즈는 노를 고수했다. 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자다운 이미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와 바다 사이에 엔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이었다. 앰브로즈의 형제 자매들이 꾸준히 섬을 떠나고 있었고 모두가 예견했다시피 앰브로즈도 곧 떠날 터였다. 그의 포부는 단순했다. 좀 더 큰 배, 트롤선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마지막 수확물을 선원들과 나누고 그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아일랜드의 반대편 모서리에 있는 워터퍼드주 덤모어 이스트라는 어촌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트롤선 선원으로 자리를 잡았고 배가 정박해 있을 때는 술집의 단골이 되었다. 3년 동안 그 일대에서 고기를 잡고 흥청거리며 지내자 다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선원을 거느린 선장이 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워터퍼드의 어부들은 그를 짜증나게 했다. 너무 순하고 신부님을 너무 맹신했다. 어느 날 그가 갑판원으로 트롤선을 타고 바다에 나간 지 겨우 3시간이 지났을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장은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추모하는 뜻에서 귀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추모하는 뜻이라니. 바다에 고기가 넘쳐나는데 엠브로즈 평생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은 처음이었다.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다. 엠브로즈는 토미 오가라와 일할 때만 진심으로 즐거웠다. 토미는 정착하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던 더니골의 또 다른 청년이었다. 그는 우리 마을 출신이었고 우리는 그의 부모를 잘 알았다. 3마일 크로스에 사는 오가라 부부는 훌륭한 주민이었다. 우체국을 운영하던 오가라 부부와 혼동하면 안 된다. 그들도 훌륭하긴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트롤선 선원들은 쉬는 시간에 카드 게임을 했지만 토미와 엠브로즈는 체스에 푹 빠져서 둘이 돈을 모아 카탈로그에 소개된 자석 체스 세트를 주문하기까지 했다.